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유심을 무단 복제해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스와핑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도 이용자들의 불안함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한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네, 과기정통부가 일주일 동안 진행한 1차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삼성, 애플과 같은 제조사가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부여하는 15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심을 복제한 후 다른 휴대폰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일명 심스와핑을 진행하기 위해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와 가입자 식별키가 동시에 필요한데요.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심스와핑에 필요한 두 가지 정보 가운데 가입자 식별키 하나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제폰이 만들어지더라도 금융 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공동현관 열쇠가 있고 세대별로 도어락 열쇠가 있는데요. 현재 나간 것은 유심 복제를 위한 정보고 공동현관은 들어올 수 있는데 식별 정보는 그게요. 그래서 세대별 그 아파트까지는 침투를 못한 거다. 공공인증서의 비밀번호, OTP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번 발표가 일주일 조사 결과에 한정돼 있어 향후 추가로 악성 코드가 발견될 수 있고 다른 서버의 피해 사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 해킹이 사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SK텔레콤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좀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과 단말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유심이 본인 휴대폰 외에 다른 기기에 꽂히면 통화, 문자 등 모든 통신 서비스가 차단되는데요.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차후 유심을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로밍을 쓰고 있는 경우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을 가는 분들은 유심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외 로밍 서비스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가입자만큼 유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이게? 네, SK텔레콤은 2,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제공할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선 SK텔레콤은 보유한 100만 개의 유심을 활용하고 5월과 6월에 각각 유심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총력을 다하더라도 가입자 절반도 유심을 바꾸지 못하는 건데요. 이에 SK텔레콤은 5월 중순부터 유심 포맷 방식을 추가해 유심 부족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심 포맷은 기존 유심을 초기화시켜 내부 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최근 SK텔레콤은 대리점 유통 업무를 지원하는 계약직 직원 공고도 내면서 부랴부랴 대응 인원 확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보면은 충분한 재고도 없이 일단은 무상 교체 이거부터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참 약간은 보면은 1등 통신다답지 않은 그런 일처리 방식인데 이 와중에 가입자 뺏길까 봐 무료 개최 직전에 신규 가입자를 위한 번호 이동 지원금 이거 확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상당 부분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인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로 번호 이동을 하고 10만 원대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유지하면 110만 원인 갤럭시 S25를 공짜 또는 현금 1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SK텔레콤은 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를 결정하자마자 대량의 번호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번호 이동 지원금을 늘린 건 확보된 물량을 기존 가입자의 피해 차단보다 가입자 유인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고객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이중적이고 적절치 못하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배송이라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기업에게 있으면 좋은데 예약하고 직접 방문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비용을 좀 줄이고 고객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달 29일에는 SK텔레콤 번호 이동 전산 시스템이 2시간가량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넘어오는 것은 가능한 반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의 대응 방식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킹 공격을 인지하고도 이틀 뒤에 신고하면서 늑장 보고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제공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당국에 알렸습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미흡한 대처 방식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4월 18일 금요일에 처음 해킹 침해를 인지했으나 침해 신고에 있어서 법적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움직임을 좀 짚어주시죠.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각각 조사와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전체 매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K텔레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5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30일 유영상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질타가 섞인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지금 청문회에서는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이걸 갖고서 갑론을박이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며 번호 이동 위약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영상 대표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며 지적했는데요. 최태원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출 사태가 소송으로 번지는 모습이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유출 사고 이후 집단 소송 카페가 만들어졌는데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에 6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와 별개로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집사도 집단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채권자 회생을 해서 실제로 정말 강력한 타격,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주식 다 소각돼가지고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걸 대주주하고 기존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대륜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전마저 본격화되면서 SK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행사가 많은 5월. 긴 연휴의 시작을 앞둔 이번 주지만 많이 본 기사에는 심란한 내용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요. 먼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SKT 해킹 사태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또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기사가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공식화되면서 시작된 가입자의 불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회사가 전고객 유심 무료 교체라는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지만 정작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에 불과해서 유심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SKT가 보조금을 뿌려서 번호 이동을 대량으로 유도하면서 그나마 있는 유심 재고를 가입자 충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심 바꾸려고 새벽부터 SKT 매장 앞에 긴 줄 섰다가 허탕 치셨다는 분들 분통 터지는 소식입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자음만 쓰는 등 한 번에 알기 어렵지만 유심히 보면 페이지 전체가 SKT로 번호 이동했다는 인증글입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SKT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SKT로 번호 이동을 하고 10만 원대 고가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면 110만 원짜리 갤럭시 S25를 공짜 또는 현금 1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돈을 돌려줬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자마자 대량의 번호 이동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신뢰를 보여왔던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주소지로 다 유심을 보내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교체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유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SKT가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입니다. SKT 가입자가 2,300만 명,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가 187만 명 정도로 합치면 2,500만 명이 유심 무상 교체 대상입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2천만 개가량의 유심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유한 유심 물량을 기존 가입자의 피해 차단보다 신규 가입자 유치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번호 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출 역시 유심 확보를 위해 우선 지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SKT의 대처 어쩐지 통신업계 1위 사업자답지 않다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태 초반에 전체 고객에게 사태를 알리는 문자 공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초기 자사 홈페이지와 어플에만 사과문을 소극적으로 올려서 문매를 맞더니 뒤늦게 시작한 전체 문자도 서버 과부하를 이유로 일주일 만에 겨우 전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도 사실 보유하고 있었던 유심 개수 턱없이 모자라서 전국적인 유심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라고 하는데 이번 SKT의 위기는 어째 이어지는 또 다른 위기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등이 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말. SKT가 너무 오래 1등 자리를 지켜오면서 잊은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사, 화요일에 많이 본 기사는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2만 6천 호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400건에 달하는 위법 사실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위장 결혼부터 허위 이혼까지 어디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얘기였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기사 보고 오시죠.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계 존속 위장 전입과 청약자 위장 전입, 위장 결혼과 이혼, 위조 및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점제에서 부양 가족으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 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행위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통해 청약하는 부정행위도 141건이나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신혼특공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이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일들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번 점검에서 직계 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진구했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해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 존속과 30세 이상 직계 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적발되면 후환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청약 나서는 간큰 분들 여전히 많다는 건데요.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옛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더 정교한 적발을 위해서 이번 검사부터 이렇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시설 이용 내역을 주소지와 대조를 하다 보면 실거주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꼼수청약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아픈 거 꽁꽁 잘 숨기고 병원 방문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적발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수요일에 많이 본 기사입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간 넘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부과 비율을 2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와 대중국 관세는 합산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높을 경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동차 가격 3.75%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담 완화 비율을 첫 해 15%에서 이듬해 10%로 완화하고 이후에는 유지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현지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자동차 업계 호소에 따라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게 미 정부 측 설명입니다. 만약 차량의 수입산 부품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는 아예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 100일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의 후퇴, 이번이 아시다시피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빼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각종 유예 또 예외 조치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었다. 트럼프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도 올 1분기 미국 경제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거 이렇게 2022년 1분기부터 보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관세 폭탄 역풍이 수치로 확인이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형에 잘 활용을 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김유진 한산 대표, 위기의 한샘 다시 도약할 기반 만들었다고 하죠. 작년 매출 2조 원에 육박했고 300억 넘는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에서 번 게 아니라 자산 팔아 직원 내보내 거둔 이익이 오래 가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끈한 주주 배당도 뒷말나옵니다. 한샘 대주주인 IMM 사모펀드 주당 22만 원에 인수했지만 현재는 4만 원 초반이어서 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열심입니다. 2년 전부터 적자가 나도 배당 챙겼는데 작년엔 건물 판 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적자가 나도 배당을 유보했던 경쟁사 현대 리바트와 대비된다는 지적, 한샘에겐 꽤 아픈 대목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 7년간 풋옵션 문제에 발목 잡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꿈이었던 금융지주사 전환은 언간생심이었죠. 족쇄가 풀리자 신 회장, 지주사 전환 위한 큰 보폭 내딛었습니다. 저축은행 1위 SBI를 인수키로 하면서 은행 없는 한 조금이나마 풀 듯 싶습니다.
SBI 저축은행 대주주와는 인연이 남다르다고 하죠. 어피니티와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 측 백기사로 참여할 정도입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만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교보생명. 저축은행 인수에 얼마나 쓸모있게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